네, 소개받은 이코노미 리뷰의 최진호 기자라고 합니다. 네. 저 시작하기 전에 두 대표님들이 이렇게 준비 별로 안 하셨다 그래서 좀 방심하고 있었는데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좀 당황스럽고요. 저는 그 기자기 때문에 기자는 이제 아무래도 현업하시는 분들하고는 좀 다른 시각으로 산업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제가 뭐 플랫폼이나 그런 비즈니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. 대신 그 기자의 입장에서 제가 지금까지 현장을 좀 취재하고 또 이제 봐왔던 것들을 보면서 좀 느꼈던 것들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. 예, 일단 제목은 저는 사실 뭐 그 주최하신 쪽에서 정해 주셨지만 저는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. 왜냐하면 그 공통의 목표는 너무나 명확하죠. 예,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은 이제 모든 것을 다 그 고객들을 이제 플랫폼 안에 다 넣고 싶어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. 다만 좀 그 접근 방식은 너무 다르죠. 앞에서 그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이거 넘어가겠습니다. 사실 그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거는 저희 같은 IT 기자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그 키워드고요. 또 어떻게 보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가, 현업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사업을 하시나 참 궁금해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. 근데 그 처음에 이제 뭐 플랫폼 비즈니스라면 인터넷이 있기 전에는 아무래도 뭐 시장 상인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. 그런 중간자들이 있었고 인터넷 시대가 왔고 그다음에 그것들이 좀 더 발전해서 플랫폼 비즈니스가 됐다. 저는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. 뭐 너무 유명한 그 분인 사진이기 때문에 뭐 설명은 좀 생략하고요. 제가 볼 때는 그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은 그 세 가지 좀 이렇게 이유가 있습니다. 여기에 왜 뛰어드느냐? 그 플랫폼 비즈니스의 목표는 시장 독과점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가끔 시장을 독과점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어느 정도의 점유율 가지고 시장에 좀 의미 있는 변화를 일으키겠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긴 해요. 그분들의 비전도 분명히 믿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제가 그게 과연 좀 가능할까라는 좀 의문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. 또 플랫폼 비즈니스는 스케일이 크고 좀 생존이 어려운 그 중간자의 역할이라는 한계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어떻게든 좀 생존을 위해서 몸집을 키워야 된다는 그런 절박한 심정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이 또 이제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으로 이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그 최근에 이제 모바일 기술로 통해서 뭐 O2O라고 부르죠. 그런 인터넷 기술이 발전하면서 또 새로운 기회가 생겼으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런 기회를 놓치실 리가 없죠. 이제 본격적으로 좀 네이버 등등, 카카오 등등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가 그 좀 화두를 좀 던져보고 싶어서 한번 이 사진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. 이게요, 그 올해 초에 그 CES 출장을 갔다가 이제 샌프란시스코 넘어가서 제가 이제 우버 본사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. 갔는데 그 모바일 휴대폰으로 그다음에 자율주행차, 그다음에 UAM 그리고 점프 바이크, 그다음에 여기 그 중간 하단에 있는 사진은 이제 드론입니다. 드론, 배달 음식 드론. 뭐 상용화 단계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이런 것들로 좀 이렇게 도시를 하나의 그 우버 플랫폼으로 좀 이렇게 끌어당기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.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. 하나는 제가 좀 인상적으로 본 거는 그 샌프란시스코는 노숙자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살인적인 집값과 또 월급에 비해서는 참 뭐 주차하기 어려울 정도의 그런 주차비 뭐 이런 것들이 너무 좀 심각하더라고요. 그런 심각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우버가 움직이면서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둔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전략을 펼치는 부분, 전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고요.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제가 그 우버 앤더슨 그 우버 총괄부를 만났을 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. 저한테 우버는 이동하는 모든 플랫폼을 우버가 다 가져가고 싶다. 예, 요 화두는 제가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릴 그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에 대한 좀 중요한 좀 키워드가 될 것 같아서 미리 좀 화두를 던져봤습니다. 자, 여기 그 그림 좀 봐주시면요. 사실 많은 기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그 취재를 할 때 매번 새로운 취재를 할 수는 없어요. 그래서 이렇게 특정적으로 이제 현안이나 이슈에 대해서 제가 좀 나쁘게 말하면 선입관일 수도 있고요.
뭐 좋게 말하면 데이터를 쌓아두는 걸 수도 있는데 뭐 그런 방식으로 좀 도식을 그려놓고 이제 새로운 일들이 벌어지면 업데이트를 하는 방식으로 이제 취재나 기사를 쓰곤 합니다. 제가 봤을 때 그 네이버하고 카카오, 그다음에 쿠팡, 그다음에 배달의 민족 요 네 개를 지금 국내 앱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자 중에서 가장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에 좀 가깝다는 그런 상징성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들의 관계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부터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네이버부터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왠지 네이버부터 시작을 하니까 좀 죄책감이 드는데 네이버의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무기는 저는 이 5개라고 생각을 합니다.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검색 경쟁력. 네, 뭐 잘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구글이 67%, 빙은 한 18% 정도고, 그리고 이제 스페인도 구글은 97%, 이탈리아 97%, 프랑스 96%. 압도적이죠. 근데 좀 특이하게도 대만 같은 경우가 제가 좀 조사를 하다 보니까 빙이 한 50%, 구글이 한 32%. 여기에 한국은 잘 아시겠지만 네이버가 구글을 또 이기고 있는 정말 좀 인상적인 시장이라고 좀 볼 수 있어요. 이 강력한 포털 사이트 검색력이 왜 중요하냐? 이것은 포털이라는 하나의 강력한 중앙 집중형 플랫폼이 네이버의 정체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. 즉 네이버의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의 가장 시작은 포털이라는 하나의 플랫폼에 다양한 서비스를 연결해서 중앙으로 끌어당기는 서비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제가 취재를 할 때마다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 네이버 측에 물어봅니다. 이거 맞냐? 너희들은 하나의 플랫폼으로 모든 서비스를 연결해서 원스톱 패키지 솔루션을 하는 게 맞냐? 예, 네이버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. 저한테. 이게 맞다는 거죠.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또 세 번째 스몰 비즈니스라고 제가 지금 적어놨는데 지금 이제 한성숙 대표가 네이버에 지금 수장을 맡고 있죠. 근데 그분이 디지털 이코노미 포럼 조금 좀 시간이 됐습니다만 이때 당시에 이제 발표를 하실 때 제가 참 취재를 하면서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상생을 위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. 네.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는지는 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이 부분이 좀 중요한 게 상생을 위해서 스몰 비즈니스를 한다는 건 즉 많은 소상공인들을 끌어모아서 그들과 함께 생태계 플랫폼을 만들겠다는 뜻이고요. 그리고 그 소상공인들의 정보를 좀 네이버가 적당히 활용을 좀 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보겠다. 뭐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네이버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의 핵심은 강력한 포털 사이트 검색 경쟁력으로 오는 중앙 집중형 플랫폼, 그리고 스몰 비즈니스, 데이터, 그리고 상생, 이런 좀 아름다운 그림들, 이게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네, 좀 자세히 좀 말씀드릴게요. 네이버는 저는 이제 슈퍼 플랫폼이라고 부릅니다. 근데 이건 뭐 저만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슈퍼 플랫폼과 슈퍼 앱은 좀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건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. 네이버의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의 핵심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 안으로 고객들을 불러들이는 것에 좀 특화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근데 여기서 좀 핵심적인 게 뭐냐? 최근이죠. 최근에 이제 네이버 파이낸셜 참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뭐 여러 가지 견제구에도 좀 시달리는 것 같은 네이버 파이낸셜을 중심으로 하는 생활 밀착형 금융 서비스가 상당히 발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. 물론 네이버 페이가 등장해서 뭐 상당히 오랜 시간이 좀 지나긴 했지만 이제 그것들이 본격적으로 중앙 집중형된 네이버 플랫폼이 뭉쳐지고 있는 게 최근 6개월의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뭐 기사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네이버 CMA 통장, 그리고 그다음에 네이버 페이와 함께 결합된 다양한 상품들, 여기에 초반이지만 뭐 구독 경제 비즈니스도 조금씩 전개되는 부분들이 있죠. 즉 생활 밀착형 금융 서비스가 네이버에 또 바로 또 이입되고 있는 게 최근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제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. 그래서 중앙 집중형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,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냐? 일관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. 즉 플랫폼 하나에서 모든 걸 다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수 있고요. 또 좀 의아스럽긴 하지만 이런 비유가 좀 그렇긴 하지만 네이버는 인공지능도 상당히 발전해 있고요. 그리고 MVP라는 클라우드 사업자도 가지고 있습니다. 여기에 금융 생활 밀착형,
금융이라는 거는 인간에게 있어서 소비라는 것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아이템이고요. 저는 사실 생활 밀착형 플랫폼을 제대로 전개하려면 이 금융 서비스를 꼭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금융 생활 밀착형 서비스가 강화된다는 건 상당히 좀 고무적으로 보이고요. 그 스몰 비즈니스는 이제 한성수 대표가 취임하면서 점점점 강해지고 있는 상생과 데이터의 전략이라고 보여지고, 초기 단계의 구독 경제라고 제가 사실 표현을 하는데, 요거는 이제 그 네이버 멤버십 플러스를 얘기하는 겁니다. 뭐 일각에서는 구독 경제라고 하지만 혜택의 좀 크기가 좀 작고 굳이 사람들이 들어오겠느냐, 뭐 이런 좀 비관적인 이야기도 하는 것 같지만, 저는 이게 시작이라고 봅니다. 또 왜냐하면 라이프 스타일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뭐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또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고객에게 직접적인 이득을 주는 거거든요. 그게 할인, 그 중에 하나가 할인이라고 봅니다. 이런 부분들에 좀 서비스를 좀 고도화시켜 나가면 충분히 좀 가치가 있지 않을까. 그래서 이커머스 쪽에서 많이 얘기를 하죠. 한국형 아마존은 도대체 누구인가? 저는 사실 좀 네이버가 좀 가깝게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물론 그 네이버의 좀 약점이 있어요. 그 오프라인 쪽에 크게 좀 두각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제 생각에는 사견입니다, 이거는. 근데 그런 거 빼면은 그 이커머스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능을 다 가지고 있어요. 중앙 집중형 플랫폼도 가지고 있고요. 거기에 인공지능, 클라우드, 컨텐츠까지.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했습니다. 심지어 그 최근에 또 아시겠지만 그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가 이제 그 CJ 대한통운과 함께 그 풀필먼트 실험을 좀 시작을 했죠. 근데 뭐 그것도 네이버 이커머스에서 가장 약한 연결고리가 아무래도 배송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이렇게 보완하려는 당연한 수순으로 보여지지만, 아직 좀 갈 길은 좀 멀고, 또 네이버 스스로 풀필먼트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좀 그 파급력을 뭐 너무 지나치게 기대를 크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. 하지만 네이버는 그렇게 차근차근 단계를 좀 밟아오고 있다,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드디어 대망의 카카오인데요. 카카오의 라이프 스타일 플랫폼은 저는 이렇게 네 가지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. 이건 사실 제가 이제 기사를 작성할 때마다 항상 저는 이 네 가지를 머리에 놓고 좀 시작을 하는 편인데요. 여기서 이제 특기할 만한 점은 저는 강력한 모바일 메신저라는 점입니다. 그 제가 최근에 그 카카오에서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있죠. 그 포털에 뭐 연예 뉴스를 댓글을 좀 차단한다던가, 그다음에 뭐 좀 그런 댓글을 좀 자정 활동을 하기 위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. 네이버보다 카카오의 다음이 더 공격적으로 하고 있어요.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당연히 그건 이제 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함이겠지만, 저는 한편으로는 네이버 같은 경우는 네이버 비즈니스 핵심은 중앙 집중형 포털이기 때문에 그걸 쉽게 좀 건들지 못하는 거 있는 것 같고, 카카오는 카카오에게서 다음도 상당히 중요한 비즈니스 플랫폼이지만 그래도 네이버만큼 모든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약간 그 다양한 실험을 더 할 수 있지 않나, 이런 운신의 폭이 있지 않나,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.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강력한 모바일 메신저라고 하면요, 중앙 집중형 플랫폼과 동일합니다. 사실 카카오가 모든 정책을 결정하죠. 하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고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포털에 접속을 해야 돼요. 네이버를 쓸 때 접속을 합니다. 근데 카카오는 우리가 스마트폰, 각자의 스마트폰에서 서비스가 열리기 시작한단 말입니다. 이렇게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은 마치 이 서비스의 모든 주도권이 고객에게, 즉 나에게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져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점이 있다,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네,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좀 넘어가겠습니다. 이렇게 슈퍼 메신저가 있고 많은 이용자들이 들어와 있다. 그들은 자신이 좀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을 좀 받을 수밖에 없다,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요건 한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정리해 본 겁니다. 특히 네 번째, 온 오프라인 연결로 오토 시장을 타진하는 부분은 네이버는 오프라인에 강력하게 아직 들어와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. 하지만 카카오는 많이 들어와 있죠. 카카오 모빌리티가 대표적인 플랫폼이라고 보여지고요.
그 배달의 민족 얘기를 좀 해볼게요. 그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그 ICT나 물류 인프라 전반의 그 실험을 좀 가지고 있고 편의성과 간편성을 무기로 초반 시장 진입에서 상당히 성공을 거뒀어요. 그 다음에 인공지능, 거점 물류 전략까지 보여줬고요. 최근에 이제 푸드테크까지 갔습니다. 근데 제가 한계라고 좀 표현을 한 이유가 뭐냐면 네이버나 카카오처럼 모든 서비스를 다 가진 게 아니라 배달의 민족은 말 그대로 배달앱, 즉 배달과 관련된 이슈에서만 좀 위력을 주로 발휘할 수밖에 없어요. 한 가지 좀 다른 게 있습니다. 저희 만화경이라고 하는 거는 좀 만화 이제 웹툰 콘텐츠거든요. 주로 이제 절대 배민이 하지 않을 것 같은 서비스인데 왜 할까? 요거는 브랜딩의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저는 그래서 배달의 민족은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으로 발전하면서 특정 범위를 크게 넘어가지 않고 넘어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. 쿠팡 같은 경우는 비슷합니다. 사실 동일하다고 생각해요. 저는 그 배달의 민족과. 하지만 좀 다른 게 뭐냐면 쿠팡 같은 경우는 뭐 앞에서도 많이 설명을 또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뭐 간단히 설명하겠지만 이커머스, 소비, 생활 밀착형과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즉 상점은 아마존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 있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쿠팡의 전략은 배달의 민족과 동일하지만 이커머스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다른 그런 형식을 좀 보여준다. 그래서 네이버와 카카오는 중앙 집중형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하지만 네이버는 강력한 중앙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카카오는 개인 사용자 특화 경영을 가지고 있고 반면 배달의 민족과 쿠팡 같은 경우는요 한 가지 저는 이제 주특기 서비스 플랫폼이라고 부르는데 한 가지 서비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격적인 이종 시장 진출이 어렵습니다. 이런 한계가 좀 있어요. 저는 이제 토탈 플랫폼, 주특기 플랫폼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. 토탈 플랫폼은 당연히 고객을 중독시키려고 노력을 하죠. 즉 모든 걸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한테 우리에게만 들어오면 넌 다 할 수 있어 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. 주특기 플랫폼은 한 가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독에 탁월한 거고 대신 이제 좀 투트랙 전략이 좀 필요한 겁니다. 빠르게 말씀드릴게요. 야놀자 같은 경우는 항상 기자들한테 보도자료를 보낼 때 글로벌 여가 플랫폼이라고 본인들을 소개를 해요. 여가, 즉 거창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여행을 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거창한 계획을 세워서 1년에 한 번 여행을 가면 야놀자는 망합니다. 봄앱도요. 봄앱도 정말 보험 드는 거를 뭐 일생의 무슨 중요한 수건 사업처럼 생각해서 사람들이 보험을 들면 봄앱은 망합니다. 그래서 야놀자와 봄앱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야놀자 같은 경우는 정말 일상생활에서 좀 지루하다 싶었을 때 훌쩍 떠나고 싶을 때 이럴 때 부담 없이 열어볼 수 있는 앱이 야놀자. 그리고 봄앱은 여행 갈 때 미니 보험이라고 하죠. 미니 보험으로 간단 보험을 들 수 있게 할 때 사람들이 찾는 것 봄앱 이런 전략을 취하고 있어요. 플러스 봄앱은 무거운 생명보험이나 이런 것들은요 뭐 자기 플랫폼 안에서도 하지만 다른 보험사나 다른 플랫폼과 협력을 합니다. 그 마이리얼 트립에 B2B로 보험도 서비스를 제공하고요. 야놀자에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강점도 살리고 또 생존할 수 있는 주특기 플랫폼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것이 이제 중독인데 이건 제가 따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이제부터 좀 간단하게 그 제가 몇 가지 화두를 좀 던지겠습니다. 사실 우리가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이라고 하면 그렇잖아요.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하면 왠지 앱 서비스, 그 다음에 뭐 O2O,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트렌드라고 하니까 다 좀 말랑말랑한 인터넷상에서만 벌어질 것 같은 일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. 이커머스에서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을 보면요, 네, 저는 이 SNS 기반 플랫폼이 되게 재밌어요. 원래 핫딜이라는 것에서 시작된 SNS 이커머스 플랫폼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없어졌죠, 망해서. 그런데 최근에 이제 페이스북 샵스 같은 그런 SNS를 모체로 하는 신규 플랫폼들이 나오면서 그 전에 있었던 오픈마켓이나 네이버 같은 인터넷 플랫폼들도 지금 벌써 트렌드가 많이 타격을 좀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여기에 지금 저 아래에 보시면 리브라 같은 그런 좀 파격적이긴 하지만 좀 디지털 금융 전체를 아는 뭐 암호화폐 관련 생태계까지 도입이 된다면 그것마저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.
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. 이것이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을 하나의 키워드로 이해하면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. 왼쪽은 삼성입니다. 그 삼성이 최근에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. 그래서 최근에 프로젝트 프리즘이라고 해서 이제 개인 맞춤형 가전생활 제품 세 번째를 런칭을 했고요. 그다음에 경험의 시대라는 걸 이제 정의를 해서 커스터마이징된 사용자 경험을 제공하면서 거기에 인공지능까지 넣어서 새로운 좀 가능성을 보여주는 작업을 많이 하고 있고요. 즉 하드웨어 기반 플랫폼, 즉 코로나와 좀 관련이 없이 비대면과 관련이 없이 정말 제조사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삼성전자도 라이프스타일 플랫폼에 엄청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거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마지막인데요. 최근 제가 이 자료를 준비하다가 현대차에서 현대 셀렉션을 런칭을 했어요. 요거는 이제 자동차 제조사가 구독을 하고 할인도 해주고 연계도 하고 이동 콘텐츠도 제공하는 새로운 플랫폼이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설명을 다 드리지 못하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따로 저한테 메일을 좀 보내주시면 제가 요걸 왜 가지고 왔는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